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이종훈 정치평론가,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군용기를 동원해서 위협 비행에 나선 데 이어서 새벽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로 지정한 완충구역의 포병 사격까지 감행했는데요.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9.19 협의 위반인 건 맞습니다. 확고한 이런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런 헌법 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군은 이 북한의 이번 포병 사격을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9.19 군사합의 파기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전에 9.19 군사합의 파기 여부는 북한에 달렸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맺어진 이 9.19 군사합의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북한이 이 합의서에 신경을 안 쓰기 시작한 지는 이미 오래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건대는 북한은 뭐 이미 이 선언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그 도발 이전에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역시 남북 연락사무소 그 폭파 사건이었죠. 네. 그때 이미 사실은 남북 군사 합의 이거를 위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평화선언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러시면서 이 북측의 도발을 좀 눈 감아 왔던 측면이 굉장히 강한 거고요. 뭐 최근에 들어서 이제 북한이 좀 더 노골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도발을 해오는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 선언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군사 합의서 내용을 보게 되면 핵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는 규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 아시다시피 최근에 북핵 보유 관련해서 이걸 법제화를 하질 않나. 네. 또 최근 들어서는 전술핵을 굉장히 이제 보유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뭐 거의 사실은 형해화된 선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도 지금 어쩌면 굉장히 뭐 이걸 지키기 곤란한 상황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근데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파기하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1년에 우리가 비핵화 선언하고 연동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이제 9.19 군사 합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나가면 이제 군축까지 나가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순서일 수 있는데 이제 그까지 못 나간 거죠. 결국은 이제 군비 통제로 나아가야 됩니다. 네. 옛날 미소 관계도 보면 그렇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럴 때도 서로 이제 통제를 해갔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만 가서 뭐 해결이 안 나거든요. 사실은 뭐 핵무기 핵실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전술핵 배치한다 그래서 핵전쟁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네. 고민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북한이 지금 무력화하는 거 맞다 그러면 우리도 뭐 사실상 이제 어쨌든 무력화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거 무효다 선언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남북 간의 앞으로 합의가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사실은 남북 간의 합의는 하긴 어려운데 지키기는 깨기는 쉽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뭐 7.4남북 공동성명에도 많은 합의를 해왔습니다만 우리가 이거 합의는 깨졌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사실상 무력화될 수는 있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북한이 하는 정도의 대응 조치는 필요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뭐 무효다라고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또한 물리적 도발에 정치와 심리 공세가 뒤따른다. 국민들이 확고한 대적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또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다분히 좀 정치적인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은 그 정치권에서 야당 쪽에서는 뭐 친일 프레임 걸고 있고 또 여당 쪽에서는 지금 야당을 향해서 종북 프레임 또는 친북 프레임을 제기를 하고 네.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하고 좀 연관된 발언을 하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원칙론적인 얘기이긴 한데 뭐 당연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확고한 그 안보 의식 또 이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의식 가져야 되죠. 그런데 왜 이걸 다시 한번 강조했냐 할 때는 최근에 사실은 윤석열 그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보수 지지층 특히 핵심 지지층 재혈집에 나선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이 안보 상황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좀 정치적으로는 어찌됐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보수 지지층들을 재결집시키기 위한 애국심에 호소하는 그런 지금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뭐 대접관이나 안보 의식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이 안보라든지 이거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다. 뭐냐면 저도 공군 나왔으니까 국가로 카디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군이 설정한 남방 조치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남방 조치선이라는 건 없습니다. 전술 조치선이라는 건 있죠. 카디지는 이제 방공 식별 구역인데 방공 식별 구역이라는 그 안에 어쨌든 들어오면 우리 군이 조치하게 돼 있거든요. 전술 조치선은 그 안에 약간 별개 개념입니다. 북한만 염두에 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전술 조치선을 넘어올 경우에는 우리 군이 비행기가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카디지 안에 들어오면 그거는 뭐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 항공기든 우리 군이 출동하거든요. 근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카디지가 뭔지 전술 조치선이 뭔지 남방 항공선은 있지도 않은데. 근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 안보라든지 아니면 뭐 국방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 본인 자체로 그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갖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런 뭐 북한과의 긴장 관계 형성되면 사실은 국내에서는 뭐 여야 합치라든지 아니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감사원 감사해서 전 정부 때리죠. 지금 뭐만 하면 전 정부 탓하죠. 미사일 발사 실패해도 전 정부 탓이고 뭘 해도 전 정부 탓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야당과의 협치, 단합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김문수 위원장이 얘기하는 무슨 빨갱이, 무슨 뭐 김일성주의자, 뭐 수령께 충성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남북 대치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이런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다라는 응답이 지금 71%가 나온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제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한 뒤에 이뤄졌던 어떤 위협성 수준에 육박하는 지금 수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이어서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겠습니다. 북한 도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를 물었을 때는 평화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67%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위협적이다라고 느끼긴 하지만 군사적 해결보다는 평화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더 높은데 글쎄요, 이 여론조사 결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국민들 당연히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안보 상황에 대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강 대치로 갈 경우에 자칫 이게 확전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원하시지는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외교라든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좀 더 방점을 둬라. 이제 그런 이제 취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이거는 우리 정부의 기본 기조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뭐 최근에 뭐 일련의 미사일 발사 사태에서도 뭐 대통령실에서 논평을 내놓기도 했지만 북한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뭐 대화, 외교적 노력 이걸 굉장히 강조했고 이 부분은 지금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든 정부 역시 기본 기조가 그렇고 또 얼마 전에 또 이 북한 관련해서 논평 나온 걸 보더라도 북한의 이제 이런 뭐 중거리 미사일 발사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경고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풀자, 대화로 빨리 나와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우리 국민 생각이나 그러니까 미국 정부 또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합치한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마 보기에는 당연히 위협이 되죠. 지금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공군기 날아오고 그다음에 지금 포병 훈련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뭐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뭐 방사정포뿐만 아니라 일본 포도 날아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우리 뭐 연평도 포격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수도권으로 향한다 그러면 정말 피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북한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굉장히 뭐 군사적으로
이렇게 강화된 아니면 이제 뭐 1인 지배 체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독재국이라 볼 수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찌 보면 대외 의존도가 높고 그런 해외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큰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에는 위험하다.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예. 근데 사실은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합니다. 근데 이제 남북 간에는 대화가 완전히 단절돼 있거든요.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미사일 쏘았는데 잘못 날아가지 않습니까? 북한도 그럴 수가 있어요. 미사일을 만약에 서해상으로 발사했는데 그게 이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우리도 만약에 동쪽으로 쐈는데 서쪽으로 날아간 것처럼 그게 또 북쪽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 통신이라는 이건 열어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발적인 충동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남북 간에는 그래도 기본적인 대화 통로를 열어놔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게 어쨌든 실수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도 서로 좀 방지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저는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북한에 대한 대응 방법 중 하나인 한미일 합동 훈련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극단적 친일 국방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물은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면 북한 위협 대응 목적의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49%, 필요하지 않다가 44%로 비교적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정치권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양분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는 쪽이 조금 더 많다는 거를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일본하고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하는 부분 우리 국민들이 썩 내케어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일본하고 협력을 하는 부분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미국 정부의 기본 정책이 한미일 동맹 아닙니까? 그래서 한미일이 어찌됐건 공동 대응을 한다. 이건 북한에 대한 대응도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대응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이제 글로벌 그 군사 정책 차원에서 사실은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그러면 뭐 일본이 과거에 뭐 우리와 그랬기 때문에 절대로 군사적으로 협력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민감 안 할 수 없는 거고 우리도 사실은 이제 글로벌 전략을 가져야 된다라고 전제한다면 당연히 일본하고의 협력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확인된 것 같습니다. 예,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더 높다는 데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높죠. 근데 필요성은 아마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 좀 세져가면 더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 건 이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 특히 이제 미국이 일본한테 원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이제 북한까지 포함되는 건데 일본이 우리보다 뛰어난 게 있습니다. 해군력. 결국은 초계기가 우리보다 한 뭐 7, 8배 많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함정, 잠수함 아무래도 해군 바다 섬나라 국가다 보니까 해군력이 뛰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좀 일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 정찰 자산 이런 게 이제 일본이 좀 뛰어난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는 의존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6.25 전쟁도 있고 어쨌든 뭐 핵무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결국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찰 자산이 부족하면 절청 자산을 늘려가면 되는 것이고 해군 초계기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갖춰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일본한테 의존할 필요는 없다. 근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는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대북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휴민트라든지 아니면 신호 정보는 우리가 조금 더 앞서거든요. 영상 정보라든지 위성에 대한 거는 일본이 좀 앞서고 그런 거 서로 부족한 부분 공유할 수 있는데 함정이라든지 아니면 다잼 초계기, 무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에 굳이 우리가 의존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핵 위협이 이렇게 계속해서 현실화하면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해서 더 나아가서 핵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 무장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논의는 해야 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시점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미 뭐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북한이 일단은 자기네들 핵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자꾸 기정사실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핵탄두를 뭐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뭐 자위 차원에서 뭔가 지금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건데 당장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전술핵이죠. 그래서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술핵을 공유한다든지 그 얘기는 이제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현재까지 선에서 지금 합의가 된 것은 뭐냐면 전술핵을 공유하거나 뭐 또는 이제 재배치하지는 않지만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전술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늘 상시 배치한다. 이런 정도까지는 이제 대략 합의가 이루어져서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뭐 항모전단도 오기도 했고 핵 잠수함이 오기도 했고 이제 그런 거하고 다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술핵을 언제든지 좀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은 이미 전술 장비들은 지금 한반도 특히 우리 남한 쪽으로 좀 많이 자주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가느냐 하는 이제 문제는 결국은 북한이 그 추가 핵실험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하고 굉장히 직결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북한이 최근 들어서 전술핵을 부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미사일을 이제 쏘는 걸 보면 중거리하고 단거리 미사일을 주로 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전략핵은 개발했다. 자, 그래서 ICBM으로 탑재해서 쏠 수 있는 능력 우리 보여줬다. 이미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걸 좀 더 소형화한 전술핵, 뭐 핵배낭 같은 거 선보이기도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해서 이제 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시위 차원에서 그렇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상태에서 추가 핵실험을 한다는 얘기는 핵 탄두를 더 소형화하는 기술을 더 고도화시키겠다 이 얘기란 말이죠. 그게 만약 성공했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럼 이제 전술핵도 가지게 되는 건데 북측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핵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뭐 미국을 타격하기 위한 거지 우리를 타격하기 위한 건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술핵이라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전술핵을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해서 충분히 우리 한반도로 공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북한 핵 위협이 좀 더 체감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전술핵 미국하고의 공유 문제 유럽에서 하고 있듯이 그런 거는 지금부터 논의는 일단 좀 시작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쉽지 않은 문제죠. 결국은 이제 핵무기라 그러면 뭐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미국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개발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NPT 탈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대외 뭐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만약에 북한처럼 제재를 가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미국 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뭐 전술핵을 배치하든 핵 공유를 하자든 아니면 전략 무기를 뭐 한반도 주변에 두자든 다 똑같습니다. 결국 미국의 핵무기를 이용하자는 건데 그건 결국은 결정권은 미국한테 있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배치를 결의한다고 해서 미국이 배치해 줄 리도 없고 핵 공유하겠다고 해서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배치해도 우리나라 전투기로 가서 이제 쏘게 할 리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제 방법이 어찌 보면 핵 우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 무기를 이제 배치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괌에서 날아오는 거나 아니면 한반도 주변에 있다가 날아오는 거나 아니면 오키나와에서 날아오는 거나 비슷하거든요. 아니면 뭐 미 본토에서 IBM으로 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전략 무기를 항상 이제 전개할 때는 우리 또 비용 부담이 늘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뭐 핵무기를 탑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술핵을 우리가 배치한다, 핵 공유한다 그러면 당장 이제 북한 핵무기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한반도 비핵화도 우리가 스스로 이제 어기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국과의 어떤 공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걸 단순히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핵을 뭐 가져야 된다, 아니면 뭐 배치해야 된다라고까지 가는 건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고 보고 결국은 미국이 선택이에요. 근데 미국이 우리가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뭐 일본, 대만 당연히 걸려 있을 것이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가 핵무기 쓰려는 상황에 대해서 거기도 사실 전술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추가적으로 전술을 배치한다? 그거는 어찌 보면 전 세계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도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본다 그러면 북한이 물론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핵무기를 당장 포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대화와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이거를 가져나가야지 그냥 뭐 핵실험 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도 핵무기 배치해야 된다라고까지 즉각적으로 할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파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처럼 안보 정국이 조성된 가운데서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또 감사원의 중간 결과가 나와서 그에 대한 파장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숨진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
정부기관의 발표가 왜곡이 됐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해서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라는 건데 지금 자진월북은 왜곡이고 은폐다 이런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그 당시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자진월북했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증거를 가지고 대조해 보더라도 좀 합치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꽤 많아서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 감사원이 재조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참고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아마 다 확인을 해봤을 것 같아요. 뭐 보고가 언제 들어갔고 대통령에게 또 이 기관하고 이제 그 당시 청와대하고의 공문 주고받은 것들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의혹 차원에서 이걸 강제 월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던 것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그래서 뭐 이 전체 내용을 지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확인은 좀 불가능하지만 이거를 수사를 의뢰할 정도라면 감사원이 상당한 그 증거가 확보가 된 상태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한 감사다라고 봅니다. 저는 뭐 방송 나가서 항상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대통령이 이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 있는 거다. 그리고 해경이 발표했죠. 똑같은 증거였는데 그전에는 월북 정황이 있다. 그러다 월북 정황이 없다 나왔거든요. 사실 오늘 감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한자가 쓰여 있는 구명조끼라든지 붕대 감았었다 이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업 지도선에서 실족했는지 아니면 자진해서 뭐 입수했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중국 배로 추정되는 배에 만약에 탔다. 그래서 거기서 구명조끼도 얻었고 붕대까지 감았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 강제로 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 중국 배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배에 연락을 해서 구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왜 다시 바다로 들어가느냐? 요걸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실은 국방부 에세이 자료입니다. 그 당시 국방부 에세이 자료에 북한 배와 북한 그 부대 사이에 뭐 월북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뭐 자진해서 한 게 아니다 이랬는데 지금처럼 중국 배로 추정되는 배에 있다가 어쨌든 다시 바다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북한 군함과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월북 얘기가 나왔는데 그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기호 당시 이제 삼성장군 출신인데 그분이 국방위 간사했는데 그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월북 정황이 선명하다 이랬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해명이 없어요. 그러면 SI 자료에 뭐가 있었고 그게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그게 잘못된 판단된 거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분이 다시 또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럼 실제로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그 얘기 못 하고 있어요. 월북 아니다라고도 말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월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은 똑같아요. 결론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검찰이 이미 수사 중이라는 거예요. 4개월 됐습니다. 수사 중인 상황에 다시 수사 의뢰한다. 그럼 뭐 하는 거죠? 수사 안 하고 있는데 수사 의뢰하는 건 이해가 가요. 이미 수사 중인 상황인데 다시 수사 의뢰한다. 그건 제가 보기에 그냥 보여주기 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관이 결론을 내려놓고 감사한 건 맞는데 새롭게 나온 거는 그 한자로 쓰인 구명조끼, 그다음에 뭐 붕대 감압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월북 아니다라는 말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나온 게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결론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감사위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무엇보다 오늘 발표될 예정으로 원래 알려졌었는데 예정보다 빨리 밤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원에서 좀 예정보다 일찍 이렇게 발표한 배경은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뭐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알 수는 없겠는데 그러니까 좀 이례적이긴 하죠. 통상적으로는 이제 뭐 14일 날 원래 하겠다고 했으니까 낮에 이제 또는 오전에 발표하는 게 맞았는데 왜 이렇게 당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다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같은 경우에 그 동안에 이제 감사 패턴을 보게 되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유죄로 단정 짓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고위공직자들 뭐 감찰하고 또 직무감사라든가 회계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네.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무죄 추정을 근거로 해서 출발점으로 해서 보통 접근을 한다는 거죠. 이번 사안이라 그래서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은 전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랬다라고 치면 이게 나중에 뭐 검찰 조사 결과 이 감사원 쪽에서 수사 의뢰한 사람들이 다 무죄로 밝혀지게 되면 감사원이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지금 뭐 감사원 원장이 뭐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인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임명할 당시에 상당히 기대가 크다. 예. 그러면서 사실은 발탁해서 인사를 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면 그런 인물이라고 하면 오히려 보훈 차원에서 문 전 대통령의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내리면 내렸지 불리한 쪽으로 과연 결정을 내렸겠는가. 정치적으로 만약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에 이제 차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건 이해는 하지만 너무 좀 과도하게 조금 정치적인 그 새몰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관계된 것들을 아마 확인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연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부분도 논란 아닙니까? 특히 발견되고 나서 이렇게 이 피격되기 그 사이 몇 시간 동안을 그냥 허비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고 한데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뺀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원래 오늘 오후 2시 발표로 걸려 있었잖아요. 엠바고가 걸려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특정 언론사 이걸 뭐 미리 보도하다 보니까 깨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난번에 MBC 보도할 때는 사실 엠바고 깨지는 않았거든요. 보도된 다음에 됐습니다. 근데 이제 MBC랑 그럼 유착 관계를 얘기했어요, 많이. 그럼 이제 이런 입장도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럼 특정 언론사와 보수 언론사인데 언론사와 감사원이 사실 내통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사실 그러면 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 대한 출입 정지라든지 아니면 보통 대통령실이 그렇게 하거든요. 엠바고를 깬 경우는 그에 대해서 뭐 출입 정지 조치를 하는데 그걸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런지 아닌지. 또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처럼 감사원에 보통 중요한 거 발표할 때는 결의를 받게 되는데 그것도 안 갖췄다는 것도 문제가 되죠. 저는 아마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뭐 엠바고라는 건 이제 언론사끼리 문제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뭐 지켜주는 게 또 맞죠. 그런데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건 저는 중요하게 볼 부분이다. 왜냐하면 어떤 언론사는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특정 언론사는 지적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누구도 이제 안 지킬 거거든요. 그건 내가 보기에 아마 지금 감사원에서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